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문하는 날에 맞춰 미국은 미사일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미사일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한 것입니다. 이번 반미 기간 동안에 확정된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의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차 북미 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바라보며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차 북미 회담에 대한 남북한 정상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유엔의 제재 완화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주장된 것처럼 북한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국제사회의 제재 완화를 통해 남한의 경제 지원 등 꽉 막힌 돈줄을 풀자는 것입니다. 북미 회담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문재인 정권의 입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실체 없는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개성공단 가동 및 금강산 관광재개 입장 등에서 분명히 입혀집니다. 미국의 온갖 전술로 압박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유엔 제재를 피해가거나 완화토록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균 국무회의 장관의 다양한 발언에서 우리는 그것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지금 변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동안 일관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에서 핵을 제거하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 미국의 안전도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남북 위장 통화쇼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2차 북미 회담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현재 상태로 동결하고 ICBM 등 미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인을 제거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는 것입니다. 2차 북미 회담에서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까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화되는 경우 한반도의 안보는 중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조만간 다가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핵을 통한 평화의 마침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전문가의 우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축구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한반도 평화의 전제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 다시 한번 주지하고 북한의 비핵화 반드시 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한미동맹을 포함한 한미일 삼각동맹도 그동안 한국의 번영에 밑거름이 되어온 것처럼 미래에도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 손혜원 의원의 주변 인물들이 목포에서 매입한 건물이 10채로 알려졌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15채 이상, 또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토지구입까지 합하면 20건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투입되는 예산도 지금 500억이 아니라 1,100억 원에 달한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 논의와 발맞춰 건물 매입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국정감사 등에서 여당 간사의 직위를 계획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다수 드러났습니다. 일정 구역 전체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유례없는 방식이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평범한 초선 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초권력형 비리가 의심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청와대가 매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아할 따름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서영교 위원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면하는 그런 징계를 했고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셀프 면죄부를 주는 여당의 결정에 대해서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국민 상식에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최소한의 문체의 간사 사퇴조차도 없는 이런 여당의 조치를 보면서 손혜원 의원이 정말 힘이 센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 당은 이제 지금 문체위, 국토위, 행안위 등에서 지금 예산 배정 과정 또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과정에 있어서 이 손혜원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에서는 이러한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관련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합니다. 여당이 이번에도 이 관련 상임위 소집을 뭉개고 또 방어하고자 나선다면 저는 이것은 또 다른 의혹을 확대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은 저희의 소집 요구에 대해서 응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어서 예산 배정 과정, 문화재 지정 과정에 있어서의 진상을 같이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저희 당은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특보로 활동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여당은 그런 사실 없다 하면서 한마디로 부인하기에 바쁩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임명 강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국정 철학을 실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거의 공정을 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당은 한 번도 이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자리에 이렇게 당에서 활동한 편향적인 그런 후보를 낸 적도 없고 그런 분이 상임위원회에 활동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만약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것은 협치를 포기하는 일이다. 저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청와대나 여당에 협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너무 사안이 많죠. 워낙 많아서 조국 민정수석이 특검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설전에 업무 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쇄신이라고 할 부분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공무원의 인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이 있었던 부분, 디지털 포렌식 장치의 사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속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저희 방문했을 때 요구했었습니다. 이 디지털 포렌식 장치를 폐기해라. 그런데 오히려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이 청와대는 이 디지털 포렌식 장치 제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전 목포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이 명백한 투기판이 벌어졌다.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광주와 서울에 투기꾼들이 몰려들어서 사고, 사실은 본인도 하려고 하다 너무 올랐기도 하고 이러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명백한 투기판을 벌려놓고 실세 의원이 이렇게 투기를 하고도 아니라고 이렇게 정말 소환 변명을 일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야당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예의입니까? 진정한 예의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예의를 갖춰야 될 거고, 그 예의를 갖추는 길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책임이 있다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고, 그런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나서서, 어제 손혜원 의원 보니까 김정숙 여사가 공천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직접 보내서 국회의원 달겠다고, 대통령 직접 그러면 나서서 국회의원 만들어준 사람이 이런 의혹에 휩싸였다면 저도 대통령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나서서 오히려 야당을 폭박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참으로 예의 없는 짓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청와대가 무리하게 나서서 하니까 김혜교 스캔들이다라는 말이 더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스캔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이런 국민들의 의혹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짧게 다루고 보도하고, 그거의 10배 이상을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해명을 일삼는 거를 생중계하듯이 보도해 주는 거, 이런 일부 매체들 정말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입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과거 고영태 얘기는 스포츠 중계하듯이 언론 보도를 했으면서 청와대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그리고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보도가 인색한 것입니까? 지금 이 정권이 총체적 부패 비리 정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와 관련해서도 또 새로운 의혹이, 지난번에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은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총체적 부패 비리 정권에 대해서 언론이 나서서 비판하고 감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영국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세계 금융시장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경기 둔화 막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경기 부양으로 선회할 뜻을 밝혔고요. 중국에서는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 3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하는 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모든 대책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정권 말로만 성장을 얘기하지 온통 나눠먹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
자, 소득주도 성장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표지가리만 하고 정책 기조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니까 앞서 우리 원내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민정수석도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을 공직감찰관으로 표지가리만 하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자, 그 혁신성장 길을 찾겠다라고 하면서 기업인들 불러다가 쇼는 하는데 정책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래서 모든 언론이 무슨 그 대통령께서 내가 수소차 모델이다 이 얘기한 것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던데 그 방송을 하던데 지금 국민과 기업이 바라는 거는 수소차 모델 쇼 하라는 게 아니고 정책 기조 좀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기업인들의 호소에는 귀를 막은 채 독선과 오만으로 마이만 외치고 오히려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기업 경영에 간섭하겠다고 나서는 이 정권에 정말 경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DJ 정부 시절에 첫 번째 재경부 장관 출신 이규성 전 장관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념보다 현실을 중시하고 우선하라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 조언을 좀 새겨듣길 바랍니다. 이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어리석은 짓 잊으면서 그만두기 바랍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채기원입니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조혜주를 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한다면은 그것은 선거 심판의 사유화를 통한 승부 조작 시도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 강행 시 향후 행안위 운영에 일체 협조하지 못한다는 것과 오늘 10시에 행안위 긴급 현안회의 개최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사무총장 입장 표명, 조혜주 후보자의 용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오늘 10시에 행안위 긴급 현안회의 개최 요구는 바른미래당과 대한애국당 의원들과 함께 동참해서 회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안이라 일축하며 오늘 회의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가 끝나면은 긴급 현안회의 개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인재건 행정안전위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까지 조혜주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처리하지 않고 있고 또 캠프 특보 출신이 사실상 선거관리위원장인 상임위원회에 임명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을 지닌 인사가 선거 범죄, 선거 비용, 조사권,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등의 권한을 가진 사무처를 관리 감독한다면 어느 국민도 선거 결과에 신뢰하겠습니까? 선관위 내부에서조차도 조혜주 후보자가 상임위원 욕심에 캠프에서 열심히 활동했다는 얘기가 계속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또 본 의원은 중요한 제보를 지금 녹취해 놓고 있습니다. 선관위 상임위원직은 일반직과 달라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참으로 이제 선거관리 업무까지도 캠프 인사로 채운다면 대한민국의 희망, 앞으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어떻게 승부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정말 강한 결심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만약 조혜주 후보자를 강행한다면은 이제 방금 대표님 또 정태희 의장님 말씀했지만은 앞으로 향후 협치는 물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모든 부분에 절대 협조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만약에 내일이 이제 19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만약 조혜주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다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정말 다 동원해서 이 정부와 싸워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드리고,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께 정말 제가 호소드릴 것은, 중요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면 정말 경천동지할 정도의 깜짝 놀랄 이 녹음이 다 있습니다. 그 녹음은 뭐냐? 조혜주가 엄청나게 이 캠프에 들어가고, 또 캠프에 들어가기 위해 정말 몸부림쳤고, 이 정부 탄생의 제일 1등 공실이라고 하는 얘기를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매우 중요한 사람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조혜주만 말만 믿고 캠프 활동 안 했다, 또 캠프 특보 백서 그거 거짓말이다, 행정착오다, 그 얘기만 갖고 언론인들이 글을 쓰고, 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너무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론은 뭐합니까? 대한민국의 정말 선거제도, 대한민국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이 엄청난 사안 앞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보고자 정부에서 편성한 3조 원 가까운 일자리 안정 자금이 이제 마구잡이 퍼주기식으로 집행됐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예산 우리 당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여당이 정부에서 아주 강압적으로 편성됐던 그런 예산입니다. 집행을 한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지원 심사원들에 따르면 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무리수가 동원됐다는 겁니다. 방식을 보면 가히 복마전입니다. 정부는 실적이 저조하자 지침을 20차례나 변경했습니다. 쓸 수 없는 일은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집행하기 위한 그런 행태입니다. 또한 무리한 집행과 전산 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이중으로 나가는 등 중복이나 차고 지급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말에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돈을 먼저 보내는 등 일단 쓰고 보자는 그런 막무가내식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집행을 한 결과 11월에는 60%도 안 되던 집행률이 12월에 84.5%로 집계됐습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혈세 낭비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자태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통계 수치를 속이고자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또는 빈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소등하는 등 가짜 일자리 5만 9천 개를 급조해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쓴 바 있습니다. 일자리는 세금을 퍼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초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지 않았다면 국민의 혈세인 일자리 안정자금을 굳이 책정하지 않았어도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업주들이 알바 쪼개기나 청년들이 메뚜기 알바에 내몰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질은 놔둔 채 국민의 혈세인 세금만 퍼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제포는 지금이라도 즉각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철회하고 규제개혁 등 기업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이번 일자리 안정자금 낭비 사태에 대해서 감사원 즉각 감사를 실시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면밀한 결산과 예산 심사를 통해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위 간사 박인수입니다. 지금 손해원 게이트로 굉장히 시끄럽고 또 체육계 성폭력 문제 두 가지 큰 이슈에 관해서 저희 상임위를 개최할 것을 공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음 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리려고 합니다. 야당들은 다 동의를 했는데 여당에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답을 반드시 받아서 단독으로든지 가능한 다 모여서 다음 주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 저를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이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밝힙니다. 작년 국감 때 목포에 갔습니다. 그때 문화재청장과 기획관리국장도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집들뿐만 아니라 조선내화공장, 즉 옛날에 아주 일제시대 때 독일에서 지은 공장에 엄청난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여서 주민들과 개발업자들에게 굉장한 큰 항의를 받았지만 이게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화유산의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점검하러 간 자리였고, 또 하나가 우리가 지역구를 우리 문체위원 국회의원들의 관심사가 무너져가는 도시 재생 사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좋은 샘플이 있다고 손혜원 의원이 강력 주장해서 모두 같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야당이 다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이해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집 하나를 보여줬는데 그 신문에 나오는 집이었고 그 밖에 열몇 채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를 했다는 거는 완전히 잘못된 기사를 밝혀드리고, 상임위에서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문체부의 진상 파악을 강력히 저희가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계 의원입니다. 손혜원 의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세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6년 판례인데요. 피고인은 과천시 건설과 직원으로서 이 사건 도로 개설 계획은 2001년 하반기부터 현황 측량 실시와 민원 대신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노선 계획안은 2002년 2월 20일자 주민회의에 이르러서야 외부에 공개된 사실. 피고인은 그 직전인 2월 2일, 2002년 2월 5일 인접한 토지 이 필지를 대금 3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의 동생, 조카, 처제 등에게 땅값이 올라 나중에 되팔게 되는 이익을 나누자고 투자를 권유한 사실 등을 인정해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이때 덧붙여서 물건을 매수한 때 바로 법소정에 도름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시세가 상승한 다음 처분해서 전비의 차익이 생겨야만 도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요. 그리고 2009년 판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는 이 사건 화도 가락 취락 시가와 예정용지 계획과 남양주 화도 정선 포천 정선 간 제2 외곽순환 도로 계획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정도로서 그것이 미리 알려질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집가 상승을 유발하여 그 부지를 매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그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부패방지법 소정의 비밀에 해당함에도 과장 등이 정부 처리 등 알게 된 위계획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한 행위는 유죄로 또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 2015년 판례입니다. 이 판례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시청 교통행정 과정으로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직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업 추진 계획을 알게 된 후 그와 같은 계획이 확정되어 일반이 알려질 경우 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차장 예정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이와 함께 매수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1은 외삼촌인 공소의 일을 피고인 2는 동서인 공소의 일을 명의 수사장으로 내세워 그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한 다음 이런 상황에서도 역시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관 법률 인정해서 유죄로 처벌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아무런 그런 혐의가 없다라고 결정한 것은 좀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른 사항과 같이 그런 법 위반의 혐의점이 있는지 공무상 비밀누설,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관련 법률 위반, 기타 부동산 등기 특별법 위반, 문서 위조죄 등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문사님 맡으셨습니다. 우리 소원서 의원님 하신 다음에 김현아 의원님 아까 하시죠. 예. 그 소위 손혜원 랜드 사건은 정말 초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하나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문화재청에다가 과거에는 개별 건물별로 지정문화재가 있었던 것을 등록문화재가 있었던 것을 한 거리 자체를 등록문화재 전체로 지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뒤로는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또는 명의를 도용한 건물 사들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당시에 군 복무 중이었던 조카 이름으로 본인의 돈도 없이 그냥 소년 의원이 그 자금을 빌려줬다 이런 명목으로 집을 매입을 했고요. 조카는 본인은 명의만 빌려줬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카의 아버지인 손혜원 의원의 동생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남편도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명의를 도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투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셀프 면죄부를 스스로 민주당에서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또 손 의원의 해명에 의하면 전 재산을 걸겠나 하는 식으로 물귀신 작전을 지금 펴고 있고요. 또 강남 지역에 오래 살았지만 집을 사지 않았다 해서 소나기 회피 식으로 시선 끌기를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형 비리의 실체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에서 대변인께서 이미 논평을 했습니다만 2017년 이전에 5번에 걸쳐서 자기 부친의 건국훈장 추서 그거를 진행을 했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전화로 먼저 신청을 해놔놓고 보훈처에다가 포상 기준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번째로 신청을 함으로써 부친을 건국훈장을 추서를 하도록 만듭니다. 작년에 177명이 포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중에 전화로 신청한 것은 이분이 유일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해서
공적인 일을 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조속히 밝히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점 특단의 조치를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이나 부동산 문제가 저와 관련된 전문 분야라 저도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을 이용해서 큰돈 들이지 않고 세금까지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의 정석을 보여줬습니다. 연일 드러나는 건물 토지의 매입수가 가히 기획부동산 수준입니다. 여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로 이용된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데 상처를 입을까 우려됩니다. 연일해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시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급격한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지고 보유세가 급등해서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 판인데 여당 의원이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을 투기꾼 탓이라고 각종 규제 정책만 내놓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과세 형평, 과표 현실화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앞세워서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집값 급등이 투기꾼 탓이라던 문재인 정부가 투기꾼이 올려놓은 거품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공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집가진들에게 세금 폭탄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은 일반적으로 거래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매우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6.7%에서 3.3%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2017년 8.1%로 2016년 6.2%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2019년 서울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금 20.8%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6.6%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가격이 무려 3배 넘게 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내에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이 7%로 가장 높았던 2008년에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6.9%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2018년에는 7.9%, 2019년에는 20.8%로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세금 폭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 2018년에 대부분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이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높았는데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격 변동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지 전문가인 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현미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공공연하게 특정 지역의 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하던 그 엄포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올리는 것도 원칙과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자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형평성을 맞추느라 주먹보고식으로 올리는 것은 아닌지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처럼 자의적으로 급격하게 공시가격을 상승시켜서 부과하는 세금은 주택 보유에 대한 징벌적 벌금입니다. 집을 가진 게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른 집값으로 집을 판 것도 아닌데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폭탄이라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기시라도 내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손혜원 의원은 연일 언론 보도에서 자기가 이 오른 것으로 집을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게 아닌데 왜 투기냐고 연일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 집값으로 집을 팔지 않고 세금을 내야 되는 일반 서민들은 무엇입니까? 집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대로 보유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면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고 즉 전월세 세입자도 어려워집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노인 가구들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시장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자영업자를 죽이고 노동시장을 붕괴시키더니 이제는 공시가격까지 급격하게 상승시켜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머니를 옥죄서 소비마저 위축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 불황 속에서 가장 손쉽게 세수를 늘리는 방법을 택한 것 같아서 우려스럽습니다. 부동산 세금 주도 성장 안 됩니다.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국민들에게 계속 고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를 통한 꼼수 증세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특정 지역에 징벌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상을 어제 조국 민정수석이 감찰관 역사상 최초로 공직 감찰관 운영 규정과 디지털 자료 분석 관련 업무 처리 지침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조국 수석도 역대 정부와 똑같이 아무런 근거, 구체적인 규칙도 없이 감찰을 자행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한 것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통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바로 이유를 본인 스스로 증명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동안 무차별적인 그런 휴대폰 압수를 통한 강제 감찰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강제 조사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그런 비판이 아팠는지 조국 수석은 휴대폰 등 주요 증거물에 대한 임의 제출 방식의 조사가 비강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것은 아전인수격이고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설명입니다. 서슬시커는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휴대폰을 내놓으라는데 감히 동의서를 안 써주고 버틸 공무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자신의 사생활까지 털려가면서 한지로 쫓겨난 외교부 고위공직자도 있지 않습니까? 동의서 한 장 달랑 받았다고 휴대폰을 털어가는 것이 비강제적이라는 변명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설명입니다. 이는 특감반의 조사 행태는 강제성을 띠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7조에는 감찰관의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 첩보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또 특별 권력 관계입니다. 이런 청와대에 무소불위 권력 특별 감찰관들이 내려와서 자신의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할 때 인사상의 불이익과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을 공무원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또 작년 말에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월권 의혹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또 금융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근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때도 어제 그 발표 때도 당연히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야당의 지적에 막무가내로 깔아뭉개기 하는 것이고 그런 규정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왜 그런 규정이 있다면 왜 공개를 못했으며 사후에 만들었다면 그건 분명히 근거 규정 없이 이 월권을 한 것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렵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계속 지금 사실을 회피하는 이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어처구니 없고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상관과의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 텔레그램이 있다면 그 관련 내용을 다 지웠는지 지금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관련 내용을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믿고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정부의 정책이 수석 부의장님께서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터주기 끝판왕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결국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옛말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마추어 문재인 정권이 아마 여기에 딱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 많다라고 우리 자유한국당 한노회에서 수십 차례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대 영업팀장인 김영주 장관은 온 나라를 프랭카드로 가득 뒤덮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받아가세요 이러면서. 그래도 실적이 오르지 않자 2대 영업팀장인 김동연 부총리가 소상공인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 안정 찾아가세요 했습니다. 이 또한 실적이 오르지 않자 당연히 실적이 오르지 않죠. 4대 보험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3대 영업팀장이 이재갑 장관이 3대 영업팀장이 돼서 703명의 비정규직 직원들을 목을 조르고 실적을 압박해서 84%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굉장히 부실한 집행뿐만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적 협력을 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 공무원들 90여 명이 아주 혹독하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적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자유한국당 한노위원들은 29일 전체회의를 엽니다.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부실 집행, 실적 압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자시하지 않겠고 이거를 다시 신적폐로 명명합니다. 이제부터 전쟁은 시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조국 수석과 관련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또 조국 수석이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관은 적법 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를 했는데 지금 고발된 피고발인 자격으로 지금 계속 민정수석이 검찰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민정수석이 계속 이런 주장을 거듭하는 것은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송혜경 의원님 말씀하시고 공개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혜경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미투 대응에 대해서 보면 상당히 의지가 없고 무능하고 한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미투, 체육계 어린 선수들의 마음을 정말 고통 속에 휘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에게 금메달은 있었지만 인권은 없었고 또 정부에게는 말만 있었지 실질적인 대책이 없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그 만행 소식이 있었고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신유영 전 유도 선수의 미투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자기 또래의 고통을 겪을 또래를 생각하면 참 참담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 선수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코치로 성폭력을 당했다. 경찰에 고발한 것이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 3월입니다.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정부 부처는 물을 했으며 이것은 오로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이다 라고만 치부하고 수수방관한 이 정부가 무등 그리고 아주 방관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올해 들어와서 실명을 공개하고 이슈를 만들고 나니까 이제 부랴부랴 코치에게 제명 조치를 하는 이런 정부가 정말 페미니스트 정부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이 커지니까 그저께 문체부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겠다는 땜질 처방 발표했고요. 어제 여가부 차관이 이제부터 성폭력 은폐를 할 때는 징역형으로 할 수 있는 법 제도 이제 개정하겠다 땜질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사건마다 각 부처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입니다. 이 모든 성폭력과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와 예방과 지원과 처벌과 모든 과정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것이 지금 시점인데 지금은 이 정부가 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폭력 범죄가 어디 문화체육관광부에만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만 있겠습니까? 성폭력 범죄는 정치, 문화, 체육고 등 특정 집단을 구별해서 발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부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구분하고 부처를 구분하고 칸막이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땜질 처방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집단의 문제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문재정부 초기에 페미니스트 정부를 자처한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미투에 무능한 정부가 맞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엄격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공정한 처벌이 있도록 뿌리를 뽑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 강화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성폭력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닫고 눈 닫고 있는 여성가족부는 반성하길 바라고 아울러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상임 활동을 열 것을 제안하며 정부의 대응을 확인할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는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해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공개, 정책위 의장께서 마지막 신년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비공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오늘 목포 지역의 지인의 어떤 제보 내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목포시의 소위 손혜원 랜드 일대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현황 파악을 목포시와 국세청 등이 나서서 조사를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사와 공개를 촉구합니다. 이 손혜원 랜드의 토지와 건물에 손혜원 및 그 명의를 빌린 조카 등등 그 일가 말고 또 다른 정치인 내지는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투기성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목포시를 비롯해서 그러던 국세청까지 같이 나서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 결과를 발표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비공개로 하겠습니다.